동탁을 추격하는 조조, 전사한, 선견. 조조가 처음 버스길에 오른 것은 174년 20세였다. 그 제한 책임자인 북부 교위로 승진했을 때부터 그는 매몰차게 정치 철학을 실천했다. 인대하며 때를 기다리던 조조가 30살이 되던 해에 황건적인 난이 일어났다. 그때 조조는 황보승세의 장수로 다시 차출되어 큰 공을 세워 산동성 북서부에 위치한 제남의 상에 임명되었다. 여기서도 그는 변함없이 엄격한 법치주의를 시행했다. 제남에 10개의 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패한 8명의 수령을 면직시키고 나아가서 명예를 떨치고 있던 600여 사당을 부수어 미신 숭배 풍조를 근절시켰다. 그러나 조조가 이토록 애를 써도 워낙 중앙이 썩어 있어서 지방마을 구석구석까지 금세에 또 부패의 촉수가 뻗어왔다. 제남제의 탐관오리와 연결된 십상시들을 조조는 텀뜩지 않게 보기 시작했다. 매간 매직을 일삼던 황제도 마찬가지였다. 조조는 자기 삶을 살았다. 그렇죠. 조조는 자기 삶을 살았다. 열등감이 없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열등감을 잘 극복하면은 열등감이 있는 타인을 이해하고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으며 남다른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 열등감을 극복해낸 만큼 어지간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멘탈이 될 수도 있다. 조조가 외부의 부정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성격을 갖게 된 것은 낯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의형 무리들과 어울리면서 호연지기를 기른 덕분이었다. 조조가 그렇게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자기 통제력은 자기 의지대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력으로 연결된다.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 삼국지 인물의 성공 심리는 심리전에 흔들림이 없던 조조는 내시의 양자였던 조조는 하진보다 성경보다 컴플렉스가 심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굳건했다. 조조의 성공은 그 같은 강한 멘탈 덕분이었을 것이다. 조조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기 위해서 작성된 조조 터벌 경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조 터벌 경문 모든 분야의 학문을 두루 섭렵하고 기존의 유교 가치관을 거부했고 흔들리지 않는 조조의 자신감, 성격이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할지를 해주는, 그래서 이 성격 심리학자 레이몬드 카텔은 이런 공식을 설명을 했다. 반응, 그래서 상황과 자극, 어떤 그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이 나오는 거죠. 트라우마에 짓눌리면 자기 역량을 50%도 발휘하기가 힘들다. 트라우마를 던져버리고 당시 최고 문장과 진리문 원서를 위해서 조조 터벌 경문을 작성할 때 그 점을 위해서 더러운 한간의 자식이라고 문구를 넣었지만은 자극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래서 조조는 이런 열등감을 초월하는 것이 꿈과 비전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동탁을 추격하는 조조, 전사한 성견에 대해서 결국은 성견은 조조가 처음 벼슬 기르는 것이 그때였는데 성견은 결국은 조조 법치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집중해보자. 집중력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라면 실제로도 필요한 것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내는 것을 조조의 장점 중 하나는 듣기를 좋고 하기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싫고 하기 싫지만은 필요한 것이라면 수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조조의 법치주의였다. 조조는 그런 법치주의를 실천하다가 벼슬은 물론 정치적으로
십상시 후광까지 잃었지만 그 대신에는 엄청난 무형의 자산을 얻게 되어졌다. 자,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다 참패했지만 도망치듯이 수도를 옮기던 동탁은 정리병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내 신하 궁녀 등 비전투용까지 데리고 가는 바람에 발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 이때마다 동탁을 제거하기 위한 또 기회였다. 그러니까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낙양까지 접수한 반동탁 연합군들이 움직일 생각을, 조조는 다시 없는 기회가 자꾸만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급한 심정으로 원수를 찾아가 하소연했다. 역적 동탁이 황제를 급박해서 장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격해야 그 짐거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조조가 아무리 조정해도 원수는 심드렁하고 수락하지 않아서 이미 도전까지 차지했는데 굳이 수장이 그렇게 나오니 다른 제후들도 굳이 자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멀리 보는 패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조조의 승리에서는 성교는 옥새를 지고 진역을 떠났는데 조조가 동탁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동탁에게 낙양의 제후들은 뜻받고 보험을 놓고 다투고 있었는데, 이때의 제후들은 역대 황제들의 능들까지도 모두 파헤치다가 그러다가 우물에서 한 궁녀가 황제의 상징인 옥새를 갖고 우물에 투신했는데 성균이 그 옥새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게 옥새구나 하고 잡았던 거지. 옥새만 가지면 임금이 되나요? 원수를 게임에 빠져서 유표를 공격한 성균은 낙양을 떠난 성균에 이어서 조조와 공손찬도 유비도 병문현으로 떠났다. 반동탁 연합군은 그렇게 해서 이제 원수는 남양에, 우원수는 기주에 각각 근거지를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동탁과 여포의 부자는 스캔들 때문에, 그리고 여포의 손을 빌려서 전리품 싸움 때문에 또 한바탕 왕년의 폭주가 시작되었다. 왕년? 여포는 왕년도 아주 모석꾼인가봐요. 여포는 동탁의 양아들이라지만은 배신 아이콘처럼 바뀌어져서 명물을 중시하는 한족 관료를 가득한 궁정에서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한족 대표 관료인 왕유는 여포의 그런 심중을 꿰뚫어 봤다는 거죠. 왕윤이 황제의 조소대로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정권을 쥔 왕윤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동안 동탁 때문에 억눌러왔던 흑백 시부의 요구를 그대로 표출했다. 왕윤은 먼저 동탁의 책사 또 이유와 동탁의 가설들을 모조리 죽였다. 왕윤이 동탁이 총애하던 채홍의 죽음, 왕윤이 동탁과 그의 책사 등 관련자를 제거한 것까지는 수긍할 수가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동탁은 많은 인재를 기용했지만 낙양에서 왕윤을 의지했던 근데 그래서 채홍을 좀 더 중용을 했다. 심지어 채홍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쓰는데 잘못된 이런 일들이 나오면, 사실 채홍은 동탁뿐만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대학자였다. 일찍이 십상시를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파면된 바가 있었는데 동탁에게는 처음 관직에 초빙을 받을 때 완강히 거절했다. 하지만 동탁이 온 집안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하자
마지못해 출사했다. 동탁은 그런 채홍을 송해해서 한 달 만에 3번이나 벼슬을 높여주었다. 연애 때문에는 채홍에게 검은고 연주로 붙어가며 분위기를 띄웠고 조정 내 주요 공문의 초안을 채홍이 작성하도록 했다. 채홍은 누구냐? 전한의 개국 공신이고 최인의 14세 손으로 학문과 서예에 뛰어났다. 왕유는 아첨하는 신하를 황제 주변에 두어서는 안 된다며 채홍의 요청을 차갑게 거절하고 그의 목을 벤다. 이에 사대부들은 고전 사람의 나라의 기강이며 역사의 기록이 나라의 경전인데 채홍을 죽이면 어찌하려는가 라며 탄식했다. 민심도 왕윤을 떠나기 시작했다. 결국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실을 놓쳐버린 왕윤이 되어버렸다. 왕윤의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윤의 40일 천하, 당시 왕윤 정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미호성의 성지에 있던 동탁의 장소들, 곽사, 장제, 전조 등을 처리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왕윤은 그 일을 미루고 시기심에 눈이 멀어 천하의 인재 채용을 하지 않고 그 틈을 타서 이각과 각사 등의 군사를 데리고 미호성을 떠나서 동탁의 근거진 양주로 도망을 쳤다. 얼마 후에 그들은 왕윤에게 항복 의사를 밝혀왔다. 측근들은 왕윤에게 이를 수용하라고 건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왕윤은 천하의 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관동의 지새끼 같은 인원들만큼은 결코 용서하지 못했다며 그랬구나. 원한, 인간적인 원한. 왕윤이 동탁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지 한 달도 채 못돼 일어난 일들이었다. 만일 왕윤이 성균의 4대 천왕 휘하의 장수들을 포섭했더라면 아니 채홍만이라도 포용했더라면 삼국시대가 쉽사리 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 후하는 성균의 4대 천왕이 장악하게 된다. 갈 것을 잃어버린 여포는 어찌해야 하나. 여포는 한동안 도성을 바라보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왕윤의 흑백 농일과 채홍에 대한 질투가 그려낸 풍경이었다. 권력을 쥐었지만 오래 지키지 못한 왕윤은 청렴 결백한 학자였던 왕윤은 학교로서는 명성을 날렸고 재빠르게 권력을 쟁취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지역 감정과 질투 같은 비합리적인 판단에 사로잡혀 채홍 같은 인재를 죽인 점이고, 둘째, 도덕적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흑백 논리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점, 셋째, 혼자 연구하고 혼자 성과를 내는 학자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정치에서도 흑백 논리에서 맴돌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그 실패의 이유는요. 바람 따라 떠돌던 배신자 여포는 바람 따라 포신 등은 조조에게 연주 자서의 인을 내밀며 연주를 맡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조조는 인수는 스스로 할 수 없고 조정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신은 조정의 조조를 연주 자서에 봉해달라고 청원해 황제의 허락을 받아냈다. 이렇게 연주 자서가 된 조조는 곧바로 항건적 공격에 나섰다. 사투의 사슬을 거듭한 끝에 항건적들인 기세가 꺾여서 퇴각하기 시작했다. 조조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잔당 30만 명은 그해 겨울에 항복했다. 조조는 그들을 거두어 자신의 직할부대로 받아들였다. 그 무리가 곧 청주병으로 동탕의 서량병처럼 조조의 핵심 전력이 된다.
서량, 동탁, 이각, 곽사, 장제, 은주, 한수, 마동, 마초 등이 서랑 출신이다. 사실 서랑은 송나라 때의 지명이며 후한 당시는 양주가 맞지만 오나라의 양주와 구별하기 위해서 서랑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원수로 형 원기와 숙부 원도 살해를 당하며 원수가 동탁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원수는 자신을 찾아온 여포를 처음에는 정중히 맞이했다. 그러자 여포는 금세 방향무인해져서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여포 일당은 자기들 원수의 원한을 갚아준 은인이라고 과시했고 남양의 저작거리를 휘저며 횡포를 부렸다. 인간에게는 고유한 자아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직관적인 자아가 있다.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사회심리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는 사람은 부모, 형제, 자매 등 의미 있는 타인, 또 객관적 자아가 형성되어서 일반적인 타인으로 나아간다고 했다. 이에 비추어 말하면 여포는 고유한 자아에만 묶이고 객관적인 자아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었다. 여포. 그렇게 또 빈손이 된 조조는 급히 신병대를 조직해서 그 다음에 황건적 100만 대군에 맞서 승리했다. 100만. 그 공으로 연주조사가 되어서 간동의 심정부에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패배하더라도 조조처럼 천하의 명분이 있으면 훗날을 기억할 수 있지만 여포처럼 눈앞의 먹이만 쫓으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여포에 대해서 조조는 낭자야심이라고 보았다.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은 일이 새끼라는 것이다. 여포는 지나치게 격정적이었고 완벽한 성취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며 눈앞의 즐거움만을 추구했다. 그렇게 말을 빌리면 남근기적인 성격에 고착된 사람이었다. 이용당하기 쉬운 애정결핍증 여포. 여포는 전투에 관한 동물적인 후각과 능력은 천하 제일이었다. 그러나 일의 진퇴와 실을 잃는 눈은 어두워서 독자 세력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조조는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서 세상을 부무려 했으나 여포는 다른 의지할 때를 찾아다녔다. 시인이가 없는 여포는 아랫사람의 마음을 얻지도 못해 어느 누구도 그를 오래 데리고 있으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단지 여포의 뛰어난 무술을 이용만 하려고 했다. 그의 강한 과시욕과 굶주린 애정욕을 살살 자극해주면 그는 쉽게 넘어갔다. 빌레넘 라이히가 언급한 것처럼 남근기적인 성격에 고착된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런 성격은 과시욕을 채워주면 충성을 다하고 의심 많고 소심한 원수로 눈빛이 달라지니 여포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 여포는 야수처럼 신변의 위협을 알아챘는데 재빨랐다. 여포는 어느 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 도망치듯이 한의 태수 장령에게로 달려갔다. 장령은 여포와 함께 정문의 부하 장수를 지낸 한때 여포의 동료였지만 이제 여포가 몸을 의탁하게 된다면 여포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장령은 동탁이 임명한 한의 태수였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을 따질 여포가 아니었다. 마침 장안의 이각 세력이 전국에 현상금을 내걸고 여포 수령을 내렸다. 여포는 장령의 속내를 속 시원히 떠보려고 나를 죽이기보다 산채로 넘기는 것이 더 큰 이득일 것이네 라고 말했다.
장량이 별덕구를 하지 않자 여부는 장량의 마음이 떠난 줄 알고 한해를 떠나 원소가 다스리는 북쪽 기주를 향했다. 원소 소나기에서 간신히 벗어나다. 당시 후한은 원소와 원술 형제의 대립구도였다. 원소와 원술, 후한, 원소 원술의 이복 형제끼리의 싸움과 경쟁이 또 있었다는 거죠. 장박은 왜 조조를 배신했나? 여기 다시 보기를 하고